어두운 병실, 산소기 소리 그날, 비가 내리고 딸은 내 손을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비가 유리창을 긁어내리던 날, 병실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젖은 우산을 접지도 못한 채 침상 곁에서 딸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등이 뜨거웠죠. 순자는 손바닥을 쓰다듬으며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입술, 움푹 들어간 눈두덩, 한때 그렇게 생기 넘치던 28살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민우 도혁이 잘 부탁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갈대처럼 떨렸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손바닥을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말할 수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일어나야지. 봄 되면 우리 셋이 창경원에 산책 가자며. 순자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게 떨렸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를 잃어가는 순간 수지는 짧은 숨을 길게 내쉬더니 미소를 흘렸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잡아당기듯 두 손으로 싸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딸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이가 엄마의 입술이 굳어가는 걸 본다면 세상은 얼마나 잔인해질까요? 순자는 아이를 병실 밖에 내보냈던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을 민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기계를 멈추고 시트를 끌어올렸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복도에서 민우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도혁이 민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도혁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도혁은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검은 양복이 헐거웠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도혁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위를 걱정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잃으면 안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조문객이 빠져나간 새벽녘, 도혁은 술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선 못 살겠어요. 숨이 막혀요. 순자는 그 말이 그저 슬픔의 둘레에서 나온 탄식이라 여겼습니다. 그래, 얼마든 쉬어. 내가 버텨야 민우가 버틴다. 하루, 이틀. 상복을 갈아입기도 전에 도혁이 사라졌습니다. 민우도 함께였습니다. 순자가 아침 일찍 찾아갔을 때 전세방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순자는 알았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민우의 신발이 없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과 수진이 남긴 보험 해약 증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위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찾아주세요.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친부가 데리고 간 거면 유괴가 아닙니다. 가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성인이라 순자는 애원했습니다. 아이라도요. 7살밖에 안 됐어요. 결국 실종 신고는 접수되었지만 경찰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 배터리를 갈아가며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도혁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하지만 아무도 도혁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대출 독촉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도혁이 순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민우를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민우의 사진과 연락처를 넣어 동네 곳곳에 붙였습니다. 이웃은 요즘 세상이 원래 그렇다며 어깨를 으쓱했고 순자는 그 무심함 위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밤이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우 잘 부탁해요.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비가 멎지 않는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뀐 뒤에도 순자는 저녁마다 버스를 갈아타고 터미널과 지하상가를 돌았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광장에서는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민우일까봐 혹시 고개를 든 그 아이의 눈동자에 수진의 눈매가 박혀 있을까봐 순자는 매번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망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버스창에 달라붙은 물방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순자는 주머니를 더듬어 수진의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실에서 찍은 사진, 창백한 얼굴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딸의 모습. 엄마, 민우 그 가느다란 음절들이 귓속에서 뭉개져 울렸습니다. 수진아, 알았어. 내가 찾을게. 순자의 다짐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비는 더 굵어졌고 순자의 눈빛은 처음으로 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위가 사라진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문 밖에는 낯선 발걸음이 자주 머물렀습니다. 아침마다 우편함에는 빨간 봉투들이 꽂혀 있었고 초인종 소리는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문을 열면 스티커처럼 붙는 독촉장과 억센 손들이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 맞죠? 윤도혁 씨 연대보증건으로요. 남자는 서류 뭉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서명한 일이 없다고 버텼지만 이미 도장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순자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도장을 도용당한 거예요. 제가 언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아플 때 병원비를 마련한답시고 도혁이 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믿었습니다. 사위니까, 딸의 남편이니까. 세상은 그 사이에 조용히 등을 돌려놓았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에 순자는 오래 붙잡아둔 장롱을 팔았습니다. 수진이 20살 때 맞춘 장롱, 민우가 태어나던 해들인 화장대, 하나하나 손때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중고가게 사장은 흥정도 없이 가격을 깎았습니다. 요즘 이런 거 찾는 사람 없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의 교복, 민우의 손수건, 그리고 아이가 그린 기차 그림까지 상자에 눌러 담았습니다. 상자를 묶어 트럭에 실을 때 종이 사이로 민우의 웃음소리가 가볍게 찢겨 나와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 가세요? 이웃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비닐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아이를 찾습니다. 전단지 500장이 있었습니다. 새로 뽑은 전단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인쇄소 사장에게 사정했고 사장은 한숨을 쉬며 절반 가격에 찍어주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우의 기차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삐뚤빼뚤한 선, 알록달록한 색연필 자국. 할머니랑 기차 타고 바다 가요. 뒷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아렸습니다. 순자는 그림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밤에는 새벽 시장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낮에는 지하철역 출구마다 전단을 붙였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는 일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에 3,000원,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일하면 15,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전단지를 복사하고 버스비를 냈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 쪼글쪼글해졌고 손톱 밑에는 콩나물 냄새가 배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비슷한 애를 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순자는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우일까? 하지만 가보면 아이는 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키가 더 크거나 머리색이 다르거나 눈매가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사람들의 미안함은 얇았습니다.
대신 시간과 버스비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란 말은 사전에 없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부탁이 아직 귓속에서 살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비오는 일요일, 순자는 버스킹 무대를 지나쳤습니다. 명동거리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다니는 광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람 많은 곳에서는 발이 망설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기타줄을 퉁기는 작은 손, 어깨에 내려앉은 후드티, 그리고 낡은 운동화.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번개처럼 스치는 눈매. 순자는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우 목소리는 입술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모자를 고쳐 쓰고 다음 곡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기타줄을 누르는 모습, 수진이 피아노를 치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통 앞에는 동전과 젖은 1,000원짜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지폐들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앵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얘야 다가가던 순간 누군가 아이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검은 패딩, 굳은 턱선, 도혁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도혁아?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도혁은 순자를 힐끗 보더니 아이를 데리고 군중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비를 머금은 사람들의 등 뒤에서 소리를 잃었습니다. 발걸음이 얼어붙은 사이 민우의 기타 소리는 빗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우야. 순자는 뛰었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우산을 부딪히며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혁과 민우는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수척한 얼굴, 눈 밑에 그림자, 비에 젖은 후드티. 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기타를 치면서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민우를 지키지 못했어. 순자는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젖은 종이가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이제 전단지는 소용없었습니다. 민우를 봤으니까요. 도혁을 봤으니까요. 순자는 전단지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전단지를 더 인쇄했습니다. 인쇄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또요? 이거 계속 붙여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순자는 지갑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 봤어요. 우리 민우. 사장은 한숨을 쉬며 전단지를 찍어주었습니다. 순자는 전단지 뭉치를 가방에 넣고 버스킹 무대 주변 가게마다 묻고 다녔습니다. 어제 저녁에 노래하던 아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편의점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페 주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분식집 주인은 기억했습니다. 아, 그 꼬마요? 비 많이 올 때마다 와요. 아마 지하상가 끝쪽 계단으로 내려가더라고. 순자는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하상가 끝, 쾌쾌한 냄새가 섞인 통로를 따라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벽에는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는 더 어두웠습니다. 낡은 사물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녹슬고 문짝이 찌그러진 사물함들이었습니다. 사물함 앞에서 순자는 낯익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기차. 아이가 그렸을 법한 단순한 선, 그러나 창문에 작은 점을 찍어 사람을 표현한 그 방식은 민우만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우가 여기 있구나. 이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 순자는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초코파이, 민우가 좋아하던 과자였습니다. 사물함 문틈에 과자를 넣고 쪽지를 끼웠습니다. 민우야, 할머니야. 만나고 싶어?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쪽지를 봤을까요? 과자를 먹었을까요? 도혁이 발견하지는 않았을까요?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였다가 해가 뜨자마자 다시 지하상가로 달려갔습니다. 사흘 뒤 과자는 사라지고 쪽지에는 누구세요? 라는 글씨가 돌아왔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단단한 획.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답장을 했어. 순자는 대답을 적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 쪽지를 끼우고 다시 과자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유도 함께 넣었습니다. 순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모자에 고인물을 탁탁 털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수진의 눈매, 그리고 도혁의 입술선. 키는 조금 자란 것 같았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아이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자를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맞아요? 순자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래, 우리 민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도망칠까봐. 민우는 잠깐 입술을 깨물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빠가 오면 안 돼요. 화내니까. 순자는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화를 내니? 민우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돈 못 벌면 밥 못 먹는다고. 그 짧은 문장은 칼날이었습니다. 순자의 등골을 가른 칼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밥 사줄게. 너 배고프지?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찾으면 혼나요. 저 가봐야 해요. 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자. 응? 할머니가 너 지켜줄게. 민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잠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빠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도 다칠 수 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다니. 민우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굵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도혁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눈빛은 젖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몸으로 아이를 가리었습니다. 민우, 내 손자 맞지? 너도 알잖아. 도혁은 씩 웃었습니다. 장모님,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요. 저도 나름 애쓰고 있어요. 말끝에는 술 냄새가 얹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노래를 시켜 돈을 받는 게 애쓰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가 불쑥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도혁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제 아들 제가 키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순자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수진이 아들이야. 수진이가 너한테 부탁한 게 이거냐? 도혁은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민우. 민우는 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그 약속은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 떨림을 두 손으로 붙잡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야. 할머니 여기서 기다릴게. 도혁은 민우를 끌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순자는 그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자리. 순자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하상가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순자를 스쳐 지나갔지만 순자는 계단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올까요? 도혁이 못 오게 막지는 않았을까요?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 6시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늦었지만 왔습니다. 기타를 등에 메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습니다. 민우는 사물함 앞에서 기타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멀찌감치 벤치에 앉아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눈은 민우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단순했습니다.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무언가가 삐져나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마지막 구절은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노래 속에 숨겨놓은 메시지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동전 몇 개가 통 안에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통 속에 돈을 모아 손에 쥐어주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민우는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작은 분식집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증기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국물을 계속 떠먹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얘기하고 싶니?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랑 많이 싸웠대요. 엄마가 아팠을 때 병원비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도망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아빠는 도망쳤어요. 순자는 자기 심장이 소리내 우는 듯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그거였구나. 도망치지 말라고. 하지만 도혁은 도망쳤습니다. 딸의 마지막 부탁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근데 배고픈 날이 많았어요. 아빠는 노래하면 사람들이 돈을 줘서 너는 재능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래하면 칭찬받는 줄 알았는데 민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돈 못 벌면 혼났어요. 때리진 않는데 밥을 안 줘요. 순자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하자. 너는 아이야. 어른들이 너를 지켜야 해.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그 순진한 질문은 천둥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냉장고도 제대로 없는 그 방.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우만 있으면 됐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랑 같이 살자. 민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식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또 남의 자식 데려다 뭐 하려는 거예요? 목소리는 사람들의 국물을 식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슬쩍 눈치를 보며 테이블을 닦는 척했습니다.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의 자식? 너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도혁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격은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순자는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아이를 거리에 세워 노래를 시키는 게 먹여 살리는 거냐? 도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나와. 민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빠. 따뜻한 국물과 차가운 밤거리.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노래 싫어. 그 말은 첫 번째 탈출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자기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뭐?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래하기 싫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도혁은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이따 집에서 얘기하자.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도혁이 문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무심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이의 손끝에서 팔을 타고 심장으로 번졌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민우를 도혁에게서 빼앗아야 한다고.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수진이가 마지막에 부탁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을 거라고. 순자는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동네 통장과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분식집에서 돌아온 뒤였습니다. 민우는 도혁을 따라갔지만 순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것, 돈을 못 벌면 밥을 주지 않는 것, 학교도 보내지 않는 것. 지구대의 젊은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동학대 소지 있습니다. 보호조치 가능해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우를 지킬 수 있겠구나. 다만 친부라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신고 접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해서 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문장 사이로 법의 경계가 미끄러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아이가 더 다치면 어쩌나. 빨리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아이가 위험해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증거자료 있으면 모아두세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요. 순자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증거자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민우가 거리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야 할까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라 카메라 기능도 서툴렀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민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거리를 돌았습니다. 민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명동, 홍대, 이태원. 하지만 민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혁이 장소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지하상가로 돌아왔습니다. 도혁과 민우가 머물던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순자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윤도혁 씨와 민우 아는 사람인데요. 혹시 계신가요? 주인은 처음엔 모르는 척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 엄마예요. 제 딸이고요. 손자를 찾고 있어요. 주인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 아이 할머니세요? 아이 착하더라고요. 근데 밤늦게까지 밖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물었습니다. 지금 방에 있나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어요. 요즘 거의 안 들어와요. 순자는 방 문을 노크했습니다. 2층 맨 끝방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옆방 사람이 복도로 나오며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아까 나갔어요. 지하상가 쪽으로. 기타 메고 나가더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지하상가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하상가 계단에서 둘은 마주쳤습니다. 도혁은 플라스틱 봉투에 동전과 지폐를 한가득 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이 돈으로 애밥 먹여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도혁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 내 주머니를 위해서지 민우를 위한 게 아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혁의 턱선이 움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방식으로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 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아이를 거리에 세워놓고 노래를 시키는 게 사랑이냐? 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모르세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순자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었습니다. 윤도혁 씨? 아이에 대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도혁은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웃었습니다. 누가 신고했나 했더니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우가 구석에서 나왔습니다.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우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아이의 손이 순자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경찰은 간단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도혁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거리에서 공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버는 돈은 어디에 쓰십니까? 도혁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일단 임시로 아이를 할머니 보호 아래 두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나올 겁니다. 연락 가능한 번호 남겨주세요. 도혁은 비웃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결국 돈 없으면 애 못 키워요. 두고 보자고요.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랑 가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순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밤 순자의 방에는 오래된 전기장판 열이 돌았습니다. 민우는 작은 이불을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이불이었습니다. 옛날에 수진이 쓰던 이불이었습니다. 민우는 이불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결에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꿈에서 만나자. 순자는 머리맡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키는 싸움. 순자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곁에 있으니까요. 며칠 뒤 도혁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순자는 민우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순자의 뒤에 숨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혁의 얼굴은 부은 듯 피곤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턱수염도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야기합시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혁은 의자에 앉자마자 담배를 꺼냈습니다. 순자의 눈빛을 보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우는 방문 뒤에서 조심스럽게 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혁은 민우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었어요. 도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아플 때 제가 벌던 돈으론 택도 없었어요. 순자는 말없이 앉아 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100만 원씩 나갔어요. 항암 치료하고 약값에 검사비까지. 저는 공사판에서 일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죠. 집세 빼고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도혁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 대출은 안 나와서 사채를 썼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만 빌렸어요. 근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갚으려고 또 빌렸고 그렇게 빚이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순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냐? 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왔어요. 수진이가 누워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가 울었어요. 쟤 때문에. 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도장을 빌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 다음은 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가시고 저는 정신이 나갔어요. 장례식장에서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보험금도 다 빚으로 갔어요. 그래도 모자랐어요. 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집도 빼앗겼어요. 남은 건 민우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거냐?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장모님한테도 갈까봐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민우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고시원에서 자고 일용직일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일자리는 없고 돈은 떨어지고. 도혁은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우가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요. 혼자 놀면서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귀여워하고 돈을 줬어요. 그래서 도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 사람들은 아이한테 돈을 줘요. 그게 버팀목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변명과 절망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도혁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더 큰 피해자였습니다. 내가 무너진 건 이해한다.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방패로 세운 건 용서 못한다. 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요. 도혁은 울먹였습니다. 민우한테 미안해요. 근데 이제 와서 일자리는 없고 빚쟁이는 문 앞에 서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혁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도망치지 마였어. 근데 저는 도망쳤어요. 계속 도망쳤어요. 순자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도혁과 마주 보았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도망치지 마.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 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 같이 가자. 빚은 도망으로 줄지 않는다. 제대로 정리해야 해. 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에 너한테 부탁한 거잖아. 도망치지 말라고. 도혁은 힐끔 아이 방을 보았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방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 나를 미워하겠죠? 도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순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미움은 내 몫이 아니다.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바로잡아야 해. 그날 오후 셋은 동사무소 사회복지팀을 찾았습니다. 민우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도혁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동사무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자는 접수증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이름이 불렸습니다. 담당자는 30대 여자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도혁 씨 맞으시죠? 긴급 아동보호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친부는 양육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동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채무는 채무대로 정리 절차를 돕겠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담당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채무조정 신청하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자리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도혁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서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혁은 사인을 하다 말고 손을 떨었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펜을 도혁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해. 수진이의 마지막 부탁을 생각해. 도혁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혁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민우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도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가정법원의 임시 심리가 열렸습니다. 순자는 민우의 손을 잡고 법원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 순자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법원과는 인연이 없이 살았는데 손자 때문에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순자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법정에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판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물었습니다. 아동의 현재 상태는? 경찰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윤민우 아동은 약 6개월간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없었습니다. 복지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심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민우 아동은 잠시 보호기관에서 심리평가를 받았고 불안과 죄책감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복지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특히 돈을 못 벌면 나쁜 아이라는 내면화된 명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꼭 잡았습니다. 도혁은 판사의 질문에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빚에 쫓기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판사는 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외조모께서는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십니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제가 손자를 지키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부의 재활 의지는 인정하나 아동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임시로 외조모 보호하에 두고 친부는 상담직업 훈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3개월 후 재심리를 통해 친부의 양육 능력을 재평가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석 달은 그 시간 동안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민우는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같이 살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우.
법정을 나서며 도혁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도혁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맙다면 증명해. 약속 지키는 걸로.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도혁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도혁의 모습이 처음으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지방은 아직 높았습니다. 도혁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간이 증명할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상처는 시간과 믿음이라는 두 열쇠가 있어야 열릴 터였습니다. 법원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옆 얼굴이 수진을 닮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민우 지킬게. 걱정하지 마.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수진이도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 가도 돼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당연하지. 학교 보내줄게. 민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구 사귀고 싶어요. 그날 밤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였습니다. 할머니, 내가 돈을 못 벌면 그래도 사랑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지사가 말한 그 명제. 아이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돈은 숫자야. 순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이고 내 손주야.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숫자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노래를 하든 안 하든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해. 민우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아니 어쩌면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처음으로 아이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우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 많이 울어. 괜찮아. 민우는 순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민우는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민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곁에 있고 법이 민우를 지켜주기로 했으니까요. 순자는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약속 지켰어. 민우 지켰어.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몇 주 뒤 비가 그치던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였습니다. 민우는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학 서류를 받고 근처 초등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민우의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가 잘 돌보겠습니다. 새 공책의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순자가 문구점에서 사온 공책, 연필, 지우개, 필통. 민우는 하나하나 만지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기타를 벽에 기대 놓았습니다. 한동안 치지 않았던 기타였습니다. 민우는 연필을 깎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노래는 언제 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노래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순자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게. 민우는 연필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새 학기가 기대되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혁은 청소 용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소개받은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저녁이면 지쳐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도혁은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받았고 채무조정 서류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순자는 도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다만 지켜봤습니다. 도혁이 약속을 지키는지, 술을 마시지는 않는지, 제 시간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지. 믿음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싸는 것이라 배웠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눈빛은 살아났습니다. 첫 월급날 도혁은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민우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혁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순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혁은 아이 앞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학교 준비물. 내가 샀다. 민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파란 필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연필 1세트, 공책 5권, 지우개 2개. 민우는 필통을 만졌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 한마디에 도혁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앞으로는 제대로 하고 싶어. 민우는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열심히 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저녁 먹고 가요. 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순자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끼 먹는 게 뭐가 괜찮고 안 괜찮아. 앉아요. 도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식사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도혁이 말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볼까요? 날씨도 좋은데.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낡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도혁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간이 버너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바람에 김이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순자의 말에 민우가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다음부턴 무대에서 돈통을 앞에 놓지 않을 거예요. 노래가 슬퍼지니까.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랑 있으니까. 아빠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혁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도혁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 못 지켰어. 도망쳤어. 근데 이제는 안 그럴게. 민우 잘 키울게. 시간 걸려도 제대로 할게. 도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민우 잘 부탁해요.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킬게. 우리 민우. 옥상 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순자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은 선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비는 멎었고 발밑에 무릉덩이는 하늘의 잔해처럼 잔잔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세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주름진 얼굴로 웃었습니다. 도혁은 수척한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가만히 포옹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주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포옹은 집이라는 단어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민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혁은 순자와 민우를 안았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와 아빠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포옹을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집 같았습니다. 순자는 차를 끓였습니다. 도혁은 민우와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민우는 숙제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은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혁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요. 내일 또 상담 있죠?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빠지지 않을게요. 민우는 아빠를 배웅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또 와요. 도혁은 웃었습니다. 그럼, 또 올게. 문을 닫고 순자와 민우만 남았습니다. 민우는 이를 닫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순자는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꿈에 엄마 나올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민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올 거야. 엄마가 민우 보고 싶어 할 테니까.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나 이제 괜찮다고.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귈 거라고. 순자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줘. 민우는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괜찮아. 민우도, 도혁이도, 엄마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넌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다 지킬게.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바람.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길고 험했지만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순자는 민우 옆에 누웠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민우의 첫 등교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길 위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